네, 이렇게 오늘 장 정리해봤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집 만나볼게요. 이번 문제집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 고르시오 하고 오늘의 6가지 주요 섹터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파란불 가득한 시장 안에서도 바이오는 홀로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대형 기술 이전 계약으로 투심이 개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ABL 바이오는 3거래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비만 치료제 성과 기대감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관련주로 수급 몰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에 훈풍 불어들고 있는데 이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지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조선 업종도 매우 강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됐습니다. 핵 잠수함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미국 미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오늘장 조선주 고개를 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6%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만든 가정용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일제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그동안 차곡차곡 바닥에서 반등을 보였던 2차 전지였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이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AI 버블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키옥시아와 TSMC의 어닝 쇼크로 반도체 투심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컸던 만큼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체결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원전입니다.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이 결국 연장됐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7년 동안 추가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요.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목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조만간 가동 허가 기간이 끝나는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 일제 약세를 보였지만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 지주사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가 지주사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다음 주에도 주목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틀어주세요. 네, 6가지 섹터가 제시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습니다만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가던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답을 주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테이버 전문가는 반도체와 또 금융 지주라고 우리가 묶어서 많이 부르는데 금융 쪽을 특히 주목을 하자라고 써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대표님은 1번 역시나 제약바이오를 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ABL 바이오가 쏘아 올린 그 공이 이번 주 시장을 좀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향으로 굉장히 큰 기술 이전을 결국엔 거머쥐었고 또 지분 투자에 대한 소식도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큰 파급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포함해서 이번 연도에만 기술 이전이
규모도 가장 컸고 또 한 8건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기대 심리가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달에 아마 2기업이 청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PO 시장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또 릴레이랑 기술 이전을 했어요. 한 2조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해서 이미 메이드한 기업들이 시장에 이번 달에 입성을 하게 되면 제 상장은 뭐 다음 달 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약 일정은 20일에서 24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기업 정도가 이제 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3분기 매출 900%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앞으로 마일스톤 계속해서 로열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관련된 지금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특히 ABL 바이오는 이번에 이제 그랩바디 B 관련 플랫폼 이슈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담도암 치료제 관련돼서 FDA 가속 승인에 대한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허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상반기에 이상 데이터 결과가 먼저 공개가 될 것이고 이런 기대 심리도 예전에는 우리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FDA 승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깊이가 좀 생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세 흐름이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뭐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까지 AI 관련돼서 좀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AI 쪽의 종목들 주도 섹터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이쪽으로 수급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이게 상장을 언제 하느냐, 청약을 언제 하느냐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해당 섹터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을 때 들어오면 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못 받곤 하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이제 큐리오시스가 따따블에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또 오늘 장에서는 하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등락이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에임드바이오 등이 공모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테이버 전문가는 반도체하고 금융을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그 내용 듣기 전에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번 주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잖아요.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게 AI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어디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일라릴리가 신고가를 쓰고 한 주당 1,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셨을 때 일라릴리가 업사이드가 더 강하게 남아 있는가라고 하면은 현재 일라릴리의 밸류가 PER 기준 32배로서 엔비디아와 비슷하거나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또다시 차익 실현 순환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수급이 바이오로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에서의 수급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굳이 지금 볼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슈가 붙은 ABL 바이오가 상승하고 급등하는 거야 이해가 다 되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기대감으로 훈풍이 전해지면서 올랐던 종목들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자는 의견을 함께 주신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는 잠시 후에 두 분으로부터 다시 또 공통적으로 들어보고 금융지주 최근에 또 뭐 찬바람 불면 배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보면은 금융지주 중에서 지주는 X표를 써주셨고 금융만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금융 지주사들 우리가 은행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사,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법 개정 이전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조를 명확히 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는 성장에 따른 배당 확대를 이게 명문화해 놓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밸류업 공시라고 있었죠. 그 밸류업 공시에서 가장 먼저 나섰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은행들과 증권사들이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도 배당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스팅하는 역할로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는 앞으로 우상향이다라고 놓고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는 지금은 또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바이오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배당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한 매수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냐 방어주냐의 측면인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성장주는 AI요, 방어주는 배당주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수급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배당주 관련된 수급이 꾸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지주사들을 같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증권사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계속 가지고 있지만 지주사를 X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주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게 지주회사라고 하는 그 뜻 안에 어찌 보면 하나의 뭐 기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주회사를 하는 게 페이퍼 컴퍼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기업에 있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고요. 그 계열사들이 본인 회사의 본인 계열사의 마크를 쓰는 데 대한 마크 이용 로열티를 받고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에 대한 임대 수익을 받는 곳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럼 여기가 과연 어떤 성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 퀘스천 마크니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지주회사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주회사는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룹의 핵심 회사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대주주가 승계를 할 때 다른 사업회사들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든 200조가 되든 500조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는 시가총액이 10조일 때와 시가총액이 50조일 때 우리가 자금으로 소요돼야 될 승계 작업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그 외의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주식인데 그 주식이 과연 계속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주회사는 올라갈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받아서 단기 트레이딩하기 매우 좋은 재료일 수 있습니다만 과거 2차 전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로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수급이 뒤집어져가지고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섹터,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단타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지금 주가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유지되고 지금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따져보시면은 지주회사는 그런 섹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요걸 인지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부로 써서 X를 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추가적인 해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두 분이랑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11만 전자까지 뚫고 뭐 60만 원 넘어서 70만 원까지 바라보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10만 원이 깨지고 6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56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하이닉스는 저는 기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뭐 최근에 2025년도에 지금까지 실적을 종합해 보셨을 때 하이닉스는 D램의 영업이익 기여율과 HBM의 영업이익 기여를 놓고 보시면은 6대4, 5대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9대1 아니면 85대15 뭐 이 정도밖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AI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HBM 영역에서의 삼성전자의 성장은 확실하게 숫자로 목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에서 9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온 이 힘은 D램이라는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중반대에서 50만 원, 6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배, 하이닉스는 3배 올라온 그 원인이 HBM이라고 놓고 보시면은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 바닥에서 2배 올라온 현 주가는 D램에 대한 기대값이구나 정도로 보실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가 그래서 13만 원, 15만 원 그 위까지도 가려면은 HBM에서의 어마어마한 뭔가 기술력이
실적이라든지 이익을 이제 담보되어야 우리가 그런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높은 확률이 있어야지만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 정도로 가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 2017년까지도 뭐 HBM 완판 얘기가 어느 정도 소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대표님은 반도체 섹터 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리로 오고 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키옥시와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더 좀 세게 흔들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DDR5 현물 가격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랑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 물론 단독 보도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칩 가격을 최대 60%를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사가 2026년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오는데 안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메모리 기업들이 지금 빅테크들을 상대로 해서 좀 장기적인 계약으로 맺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공급자 우위 쪽에서의 이런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계약 상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 삼성전자도 좋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HBM4 관련돼서 멀티 벤더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 1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캐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지난 실적 시즌, 이번 실적 시즌 보면 디램 점유율 격차가 3%에서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디램 현물 가격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뭐 HBM 시장 쪽에서도 바짝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기업 다 각각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께 짧게 자동차 질문 드리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심을 모았던 섹터는 역시나 자동차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도 현대차나 뭐 기아나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아마 주주분들께서는 좀 아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쉬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에 따라 마무리가 이젠 정말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에서 3조 정도를 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살짝 부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지 추세 자체가 세론으로 작용했거나 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이어가는 모습이고 실적에 대한 성장세와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하이브리드 쪽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을 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당분간 할 거기 때문에 현대차는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인도도 그렇고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각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실적적인 시너지 효과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기대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2번 문제를 통해서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일정에 대한 3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